전세계 25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여러분 더더욱 반갑습니다. 22년 전, 그러니까 1997년에 여러분은 뭘 하고 계셨나요?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저 시기에 있었던 굵직한 사건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1997년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었던 해입니다. TV에서는 세일러문을 방영하면서 높은 인기를 끌었었고요. 진우션과 유승준, 잭스키스가 데뷔했고 펩시맨이 유행했었던 시기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지금 다음 카카오의 전신인 다음에서 한메일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었던 때이고, 웹글라이더라는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네이버가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대충 1997년이 어떤 해였는지 가늠이 되시나요? 제 경우를 떠올려 보자면 저는 1997년 PC통신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PC통신하니까 불현듯 전화비가 50만원 나와서 어머니한테 풀스윙으로 등짝 스매시를 맞았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요즘이야 휴대전화 요금도 몇만 원이면 무한대로 LTE급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선 전화망을 사용해서 통신했고 사용시간만큼 종량제로 요금을 매겼기 때문에 PC통신 발전에 있어서 최대의 적은 전화요금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었죠. 요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펑펑 사용하고 카톡도 하고 동영상도 보는 것을 생각해보면 참 저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나 싶습니다. 사진 한 장 다운로드 받는데 몇 분이 걸리고 메가바이트 단위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꼭두 새벽에 일어나야 했었으니까요. 왜냐하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전화가 오면 데이터가 깨져서 다시 다운로드 받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새벽이 좀 전화요금이 싸기도 했고요. 개발할 때는 어땠을까요? 딱히 이렇다 할 아이디가 없어서 어더컴플릿이나 커드인터 없이 코딩했었습니다. 소스는 디스켓에 담아서 보관했고 번들러 주는 소프트웨어를 얻기 위해 안 보는 잡지를 사기도 했었죠. 질문이 있으면 잘 아는 사람을 찾거나 책을 뒤져봐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삽질을 한 건가 싶기도 하네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 불편함도 딱히 없었어요. 돌아보면 이제야 깨닫는 거죠. 와, 진짜 많이도 변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특히 IT 분야는 최첨단이라고 까불었던 기술들이 자고 일어나면 구식이 되고 폐기되고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렇게 활발하던 PC통신이 망하는 것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고, 그 당시에 국민 프로그램이었던 이야기, 새롬 데이터맨,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MDIR, 하나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것들은 이제 흔적도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저 당시에는 HTML 페이지 한 장 만드는데 30만원씩 받았는데 요즘은 웹사이트 하나도 30만원에 만들어주는 곳도 생겼죠. 대세 해시 알고리즘이었던 MD5는 이제 몰락해서 거의 대부분 샤로 대체되었습니다. 단 하루만 지나도 구식이 되는 것이 IT 분야죠. 그런데 22년이면 얼마나 많은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졌을까요? PC통신과 인터넷의 차이만큼, 디스켓과 기덥의 차이만큼, 도스와 윈도우즈의 차이만큼 그보다도 한참 더 큰 도약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모바일 게임은 그 도약의 결정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게임은 사실 IT 산업에서 가장 중심적인 콘텐츠이자 기술입니다. 패러다임을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빨리 트렌드를 받아들이면서 IT 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일례로 요즘 각광받는 VR, AR, 인공지능 같은 첨단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분야를 보면 역시 게임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VR은 오큘러스 리프트, 그리고 AR은 포켓몬고, 그리고 인공지능은 알파고 같은 것들이 유명하죠. 인간의 삶을 변화시킨 스마트폰 역시 게임과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스마트폰 성능을 자랑할 때 최신 게임을 시연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죠. 이용자만 많던 카카오톡을 대기업으로 만들어준 초석 역시 애니팡으로 대표되는 카카오 게임 서비스였습니다. 때문에 모바일 게임은 당대 최고의 기술과 컨텐츠가 집약되어 있는 지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네트워크까지 합쳐진 온라인 모바일 게임이라면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이자 첨단 기술이 집약된 그 결정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22년 전 만들어진 아주 작고 간단한 프로그램이 요즘 실제로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을 해킹했다면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전화선으로 PC 통신하던 시절에 나온 프로그램이 LTE선으로 스마트폰에 온라인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해킹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마일게이트에서 개발한 에픽7은 2018년 8월 30일에 출시된 온라인 스마트폰 게임인데요.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국내 마켓은 물론이고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입니다. 올해 2월에는 구글 마켓에서 전 세계 매출 10위권 안에 들어가기도 했었을 정도죠. 그런데 이 게임이 최근 1997년 개발된 치트 프로그램 치트오매틱에 속절없이 뚫려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엄청난 비난과 함께 이용자들이 폭발해서 소위 에픽7 치트오매틱 대란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기존 오락실 게임이나 패키지 게임과 비교할 때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같은 시간에 같은 가상의 공간에서 같은 컨텐츠를 동시에 즐긴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용자가 게임에 투자한 시간이나 정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레벨의 차이일 수도 있고 어떤 업적일 수도 있고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질 수도 있고 더 많은 사이버머니를 가질 수도 있겠죠. 이 차이라는 것은 온라인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이용자들이 게임 내에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용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보다 큰 차이를 두기 위해서 정신없이 게임에 빠져들고 보다 좋은 조건을 위해 결제를 하는 것이죠. 동네 9억만원 오락실 안에서도 1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얻으려고 경쟁하는 것이 사람인데 이 무대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전 세계라면 어떨까요? 아마 게임을 헤비하게 즐기지 않는 분들이라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치열할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공정함입니다. 공정한 룰이 없다면 이용자들끼리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니까 말이죠. 이를테면 제가 이틀밤만 새면서 김치 사발면만 먹고 머리도 안 감고 열심히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갖고 싶었던 좋은 칼 아이템을 얻었다고 칩시다. 저는 너무 기뻐서 친구에게 자랑을 하겠죠. 그런데 친구는 그 칼을 이미 5개나 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미친놈이 얼마나 페인처럼 게임을 했을까 싶었는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이버머니 5,000원만 결제를 하면 그 칼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갑자기 게임할 맛이 짜게 식어버리겠죠. 5,000원이면 아마 먹은 사발면 값도 안 되는데 말이죠. 혹은 게임 운영자가 그 좋은 칼을 자기 친구들에게 마구 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용자들은 그 게임 하기 싫어질 겁니다. 그 칼 얻으려고 열심히 게임했었던 자기 손모가지가 원망스럽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 개발사들은 이용자들끼리 차이를 겨루는 룰을 얼마나 공정하게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는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수익을 위해 공정함을 희생하면 이용자를 잃고 지나치게 공정하면 굳이 돈을 써서 차이를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떨어지는 것이죠. 많은 게임 개발사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가차를 만들어 팝니다. 바로 확률형 아이템인데요. 이를테면 추첨 상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차를 사서 열면 낮은 확률로 좋은 아이템, 칼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돈이 아이템으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쓰지 않는 이용자와의 공정함을 잡을 수도 있고 또한 일정 확률로 노력 없이 칼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이를 잡을 수도 있죠. 자,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의 그 차이와 공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양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술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바로 게임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보안성이죠. 게임 프로그램은 언제나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출력하는 신뢰성이 있어야 하고 내 정보를 잘 유지하고 지키는 보안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에서 어제 괴물을 한 마리 잡았을 때 500원이 나왔는데 오늘은 30원이 나오면 안 되겠죠. 어제까지 너무나도 깨기 힘들었던 게임이 오늘은 발가락으로 깰 수 있다면 또한 안 될 겁니다. 누군가 어제 게임을 깨기 위해 한 10만 원을 썼다면 빡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게임은 내가 예측한 대로 작동하는, 즉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내가 어제까지 분명히 사이버머니가 500만 원이 있었는데 오늘 들어가니까 누가 해킹해서 50원이 되었어요. 혹은 핫바리 같은 이용자가 해킹을 해서 자기 게임 레벨을 1에서 500으로 바로 만들어서 버젓이 게임 내를 활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시 빡돌겠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으려면 게임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보안성이 또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 프로그래밍의 많은 기술 요소는 저 두 가지를 얼마나 잘 구현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자,
그럼 에픽7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신뢰성과 보안성 중 어디가 뚫려버린 걸까요? 안타깝지만 저 두 가지 모두를 잡지 못했습니다. 일단 개요는 이렇습니다. 2019년 7월 에픽7이 대규모로 밸런스 패치와 컨텐츠 업데이트를 단행했는데요. 그중 오토마톤 타워라는 새로운 탑이 게임 내에 생겼습니다. 이 탑은 1층부터 100층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층에는 물리치기 쉬운 적이 등장하고 2층, 3층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강한 적이 등장하는 시기죠. 보통 이런 컨텐츠는 넓은 필드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고 이용자를 꽤 오랜 시간 묶어둘 수 있을 뿐더러 이용자들끼리 줄 세우기도 용이해서 많은 온라인 게임에서 차용하는 방식인데요. 보통 탑 컨텐츠라고 부릅니다. 한 10층 가면 질리지 않을까 싶으시겠지만 더 높은 층으로 갈수록 더 좋은 보상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컨텐츠죠. 뿐만 아니라 100층까지 누가 빨리 도달했는지 랭킹을 매겨서 모두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게임 이용자들 사이의 경쟁심을 극대화하기도 합니다. 오토마톤 타워의 100층에 가면 가장 강한 적이 나오고 그 적을 물리치면 제일 큰 보상이 뒤따르는데요. 그 100층을 지키는 최종 보스가 있습니다. 이름이 멸시의 브라시아라고 어떤 소녀가 조종하는 굉장히 야물게 생긴 로봇입니다. 그런데 이 보스가 강해도 너무 강한 거예요. 에픽7에서는 적을 공격할 때에 다양한 기술을 써서 해치우는데요. 예를 들어 기절을 시키거나 독을 매기거나 속도를 느려지게 하거나 잠을 재우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층 보스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통하고 너무 단단해서 때려도 잘 죽지도 않는 거죠. 게임을 오랫동안 했었던 정상급 이용자들도 버거워할 그럴 정도였습니다. 물론 돈을 좀 더 내고 전용 캐릭터를 구입하면 조금 더 쉽게 깰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난이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강력한 멸시의 브라시아를 쉽게 깨버리는 이용자들이 속속 랭킹 목록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심지어 보스의 뚝배기를 깬 이용자들은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신입이었어요. 보통 며칠씩 걸려야 정상인데 9시간 심지어 6시간 만에 100층을 깨버린 이용자도 속속 등장했죠. 다른 평범한 이용자들은 당연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랭킹 1위가 이거 사실은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조작했더니 이렇게 뚫리던데?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심지어 조작을 한 다른 이용자는 그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지 이미 자기는 3개월이 넘었으며 자기가 아는 조작 프로그램 사용자만 2,000명은 넘는다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조작에 이용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2년 전에 만들어진 칫-O-Matic입니다. 이쯤 되니 사람들이 폭발해버린 것이고 대란이라고 불릴 만큼 거대한 이슈를 만든 것이죠. 그 이후의 경과는 개발사가 사과하고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들을 차단하고 유저 간담회도 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도대체 에픽7의 게임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22년 전 만들어진 조작 프로그램 칫-O-Matic은 어떤 원리기에 해킹이 된 걸까요? 설명하기 전에 메모리에 대한 이해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스택과 힙까지 설명하면은 길고 재미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프로그램은 메모리에 담겨서 돌아갑니다. 게임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은 메모리에 담겨서 돌아갑니다. 메모리 안에는 그래픽도 있고 글자도 있고 숫자도 있고 사운드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메모리에서 이걸 꺼내서 화면에 뿌리고 글자를 출력하고 소리도 출력하고 숫자를 계산해서 점수를 만드는 등의 그런 역할을 하죠. 칫-O-Matic은 메모리 안에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즉 게임이 사용하는 메모리 안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변조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 보통 램의 용량이 요즘은 8GB, 많게는 12GB 정도까지 되는데요. 일반적인 숫자 형태가 4바이트를 사용한다고 쳤을 때 단순 계산하면 몇십억 가지 정도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딱 원하는 값만 메모리 안에서 찾아서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특정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메모리로 영역을 한정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백사장에서 바늘찾기,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칫-O-Matic은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게임에서 캐릭터의 공격력이 10이라고 칩시다. 그럼 칫-O-Matic에 1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게임이 사용하는 메모리 안에서 10을 찾아요. 그럼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뭐 방어력이 10일 수도 있을 테고, 게임에 접속한 횟수가 10번일 수도 있을 테고, 오늘 날짜가 10일 수도 있을 테고, 지금 올라간 탑이 10층일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외부에 출력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그런 변수 값까지 다 따지면 경우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이때 게임으로 돌아가서 캐릭터의 칼을 장착합니다. 그래서 공격력을 20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메모리에서 20을 검색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의 10으로 찾은 메모리 안에서 말이죠. 그럼 10에서 20으로 바뀐 메모리들을 찾을 테고 보다 범위가 좁혀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 내에 특정한 값을 바꿔가면서 반복하면서 찾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메모리의 한 부분을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메모리를 특정하면 게임 끝입니다. 그 메모리의 값을 3만으로 바꾸면 게임 내의 공격력도 3만으로 인식되어 버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임의 기술적 기반인 보안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외부에서의 단순한 메모리 조작으로 게임 내의 수치가 제멋대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토마톤 타워에 있었던 100층 보스 멸시의 브라시아도 쉽게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신뢰성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서버에 이 잘못된 결과가 그대로 전달되어서 확정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를테면 사용자의 화면에서는 뭐 보스를 죽이든 어쩌든 그렇다 치더라도 서버가 이 결과를 그대로 전달받아 정상적으로 보스를 죽인 것으로 인식해 버린 겁니다. 응당 10의 공격력을 가져야 할 캐릭터가 3만의 공격을 하는 것이 정상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야, 그럼 메모리를 조작하는데 무슨 뾰족한 수가 있냐? 저렇게까지 악착같이 수치를 찾아서 바꾸는데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네, 뾰족한 수가 있습니다. 사실 메모리 변조에 대비한 온라인 게임의 데라 인크립션은 굉장히 많은 기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치더매틱이 사용하는 데이터 추적 방법은 22년 전의 방식임을 감안할 때에 매우 기초적인 그런 추적 방법에 속합니다. 이를테면 게임에서 0부터 9를 내부적으로는 알파벳 순서대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0은 A, 1은 B, 2는 C 같은 식으로 말이죠. 10은 BA가 될 테고 146은 BDF가 되겠죠. 메모리에는 BDF로 담아두었다가 게임에서 146으로 표현한다면 치더매틱 같은 방식은 간단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모리를 여러 개 사용해서 조합하는 그런 더미 데이터 같은 기법까지 합쳐진다면 메모리 조작은 보다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지만 사실 문제는 이런 메모리 조작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조작된 결과가 서버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는 점이 정말 이번 대란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취약한 구조는 이런 겁니다. 내가 공격하면 적의 체력이 깎이고 적이 공격하면은 내 체력이 깎입니다. 그리고 내 체력이 0이 되거나 적의 체력이 0이 되면 그 결과를 비로소 게임 서버로 전송하는 거죠. 중간에 메모리를 조작해서 공격력을 뻥튀기 해서 내 적의 체력을 0으로 만들기만 하면 게임 서버의 승리만 기록하는 거죠. 자, 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구조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공격하면 서버에 공격 신호를 보내고 서버에서 적 체력에 내 공격력을 빼서 다시 나에게 보내고 그걸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죠. 이 작업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적 체력이 0이 되면 사용자에게 승리 화면을 출력시키기만 하는 것이죠. 즉 게임 내의 각 페이지마다 서버 연산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취약한 그 이전 구조에 비해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신호를 필요로 하고 또한 잦은 레이턴시 타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밸런스를 해칠 수 있는 주요한 알고리즘의 서버의 검증을 적절히 잘 받아서 적용하는 것이 바로 온라인 게임 보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은 아주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마치 웹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 자바스크립트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얼러 창을 띄워주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죠. 그러나 이 기초적인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22년 전에 프로그램에 뚫려버렸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의 공분을 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것이 그 온라인을 달구었던 에픽7 치도매틱 대란의 전말입니다. 저는 개발을 설명할 때에 도미노로 자주 빗대어 설명하곤 합니다. 도미노를 하나하나 놓는 과정은 마치 프로그래밍과 같고 밀어서 쓰러뜨리는 것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과도 같죠. 오래도록 고민해서 쌓은 도미노 블록들이 착착착착착 넘어가면서 멈춤 없이 멋진 그림을 만드는 것은 잘 짠 프로그램을 오류 없이 작동시킬 때의 가문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개발자가 도미노를 쌓을 시간이 언제나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도미노 블록이 원하는 만큼 항상 주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는 많은 부분 결과물과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블록을 띄엄띄엄 배치한다든지 둥글게 배치할 것을 직선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바로 좋은 개발자의 역할이자 역량이죠. 그러나 개발자의 도미노는 결국 다른 환경의 컴퓨터,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결국 어딘가의 메모리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가 걷어찰 수도 있고 잘 넘어가는 도미노를 멈춰 세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온라인 게임, 나아가 온라인 서비스는 어떻게 내 도미노를 안정적으로 지킬 것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핵심 비즈니스 라직은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도미노는 아무도 걷어찰 수 없는 판에서 돌려야 합니다. 어떤 도미노 조각이 주어지든 어떤 일정이 주어지든 그것만큼은 개발자의 마지노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